안녕하세요. 정의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인 여자입니다. 세상엔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이나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개의치 않는 악인들도 많고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처단하는 일에 일선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직업 덕에 한 번은 힘들이지 않고 제 남편을 무시하던 꼴값 떠는 인간을 응징해 줄 수 있었네요.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 녹록치 않은 글솜씨지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초반까지 유도 선수로 활동했어요. 저는 유도부 친구들뿐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과도 원만히 지냈습니다. 여자치고 등치가 큰 편이었던 전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친한 편이었어요. 물론 지나치게 조용한 애들이나 불량한 애들과는 접점이 없어 잘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세고 운동 좀 한다고 제가 누굴 괴롭히지도 않았고 반대로 불량한 친구들이 절 건들지도 않았죠. 그건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던 고1 여름방학 전에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야, 너 내가 오늘까지 1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미안해. 근데 저번에 너희들한테 돈 주느라 이번 달 내 용돈 이미 다 썼어. 다음 달에 꼭 줄게. 다음 달까지 우린 굶어 죽냐? 회사 다니는 너희 아버지 돈 가져오라고. 17씩이나 돼서 아버지 돈도 몰래 못 훔쳐와? 네가 아직 덜 맞았지? 오랜만에 학교가 끝난 후 합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전 그냥 지나치기 힘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한 골목길에서 다른 반이었던 불량 학생 둘에게 손찌검 당하고 있던 같은 반 남자애를 발견한 거죠. 그 앤 저희 반에서 가장 말수가 없고 조용했던 애였어요. 야, 니들 뭐하냐? 힘 좀 있다고 약한 애들 돈 뺏고 때리면 돼? 당장 그만둬. 원래도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이었지만 당하고 있던 애가 같은 반 친구이기까지 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담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운동부가 아닌 애들과 싸움이 붙으면 자칫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아무리 제가 운동을 했다고 해도 상대는 남자애 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이나 걷어차여 교복에 발자국이 나 있는 그 친구를 보니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말로 잘 해결해 보려고 다가갔는데, 웬걸? 그 싹퉁머리 없는 놈들이 여자인 제게 주먹을 들어 올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주먹으로 제 어깨를 툭툭 밀치더군요. 야, 니들이 먼저 쳤다?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니들 다 죽었어? 저는 제 몸에 손을 댄 그놈을 제 주특기인 엎어치기로 확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흠칫하던 나머지 한 놈도 비겁하게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하지 마. 얘 여자애야. 하지 말라고. 지원아, 얼른 도망가. 그 와중에 맡고 있던 반 친구는 용감하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애들을 말리며 저를 지켜주려 하더군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운동부 악바리 본능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싸운 끝에 두 놈을 모두 때려 눕혔어요. 물론 저도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놈들은 저보다 훨씬 크게 다친 상태였죠. 저는 손바닥을 탁탁 털며 그 애들에게 으름장을 놓곤 반 친구와 함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니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다른 애들 괴롭히다 걸려봐. 그땐 진짜 아작을 내줄 거야. 그날 그 친구는 다친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친구는 제 이름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 애의 이름조차 모르더군요. 그 애는 자신의 이름이 강석훈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그 애가 답답해 보여 괜히 핀잔을 줬어요. 야, 달란다고 꼬박꼬박 걔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있었냐? 절대 못 준다고 버티거나 선생님한테 이르기라도 했어야지. 미안해. 사실 내가 워낙 마르고 키도 작아서 예전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땐 이 동네로 전학 오면서
힘 있는 애들이 시켜서 반에서 따돌림까지 당했었어.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같은 중학교 나온 다른 반 애들이 계속 밖에서 만나면 괴롭히길래 그 뒤론 다 포기하고 최대한 덜 맞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지냈어. 그래도 괴롭힘 당하는 나를 보고 다들 그냥 지나쳤었는데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지원이 너야. 정말 고마워. 휴, 타고난 몸이 약하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좀 해봐. 그럼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강해져서 뭐에든 맞설 수 있을 거야. 네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석훈이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긴 제가 여자치고 173cm로 큰 편이긴 했지만 저보다 키도 작고 말랐던 그 애가 힘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당해냈겠어요. 저는 그저 크게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라며 석훈이의 등을 톡톡 쳐준 후 집으로 돌아왔죠. 그 뒤 저는 학교에서 석훈이를 보며 먼저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애가 약하긴 해도 착해 보였고 같은 반이나 다른 반 애들이 또 괴롭힐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감독님께 큰 꾸지람을 들어야 했죠. 유도하는 녀석이 대회 못 나가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어? 게다가 싸움질하다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솔직히 제가 다른 애들에 비해 실력이 특출난 것도 아닌데 제가 계속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 그때 전 크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회의감이 들던 때였습니다. 저와 싸웠던 애들은 2명이고 저는 1명이었기에 저는 징계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징계를 기다릴 때 시합에 나가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석훈이를 도와준 일을 계기로 아이러니하게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 방학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석훈인 반 친구들에게 전학 소식을 전했어요. 석훈인 학교가 끝난 후 유일하게 자신을 친하게 대해준 제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동네로 이사 왔다더니 왜 이렇게 금방 또 이사를 가? 아버지 회사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번엔 급하게 지방으로 발령이 나셨거든. 지원아, 이 동네는 나한테 괴로움만 잔뜩 남겨준 곳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너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참 좋았어. 저번에 네가 나한테 해준 말 있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라는 말 말이야. 나 그 말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정말 달라져 보려고. 네 말대로 내 인생 이악 물고 노력해서 바꿔볼게. 그리고 나에게 내밀어줬던 네 도움의 손길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고 살 거야. 석훈인 제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때 석훈이의 말은 반대로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석훈이와의 작별을 계기로 전 진심으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죠. 이후 석훈이와는 한동안 문자를 가끔 주고받다가 제가 번호를 바꾸며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금방 잊게 할 정도로 이번엔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아빠가 퇴근길에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아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일을 쉬셔야 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범인은 잡혔습니다. 그놈은 음주운전을 한 30대 초반 회사원이었고 엄만 그놈을 고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놈은 집이 꽤나 잘 살던 금수저 집안 아들이었더라고요. 저희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합의금입니다. 집안 형편도 썩 좋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치료비 몇 배는 되는 거금 아닙니까?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 그놈은 우리와 돈으로 합의를 하고 아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 시도했어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놈 태도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더군요. 돈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기가 막혔죠. 엄만 합의를 단칼에 거절하곤 어떻게든 그놈을 더 크게 응징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집이 비록 형편이 썩 좋지 않다고 한들
저런 더러운 합의금 안 받아도 충분히 네 아빠 치료비 되고 네 오빠랑 너랑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낼 수 있어. 엄마도 식당 장사하면서 충분히 돈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 반성 하나 없는 저런 놈들에겐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하지만 엄마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스럽고 아는 법적 지식도 없어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도 2살 많던 오빠도 전부 고등학생이었던지라 엄마를 도와드릴 길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막막해 하던 우리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분이 계셨어요. 국선 변호사 중에도 정의롭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분들 많으세요. 선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에서 일하던 검찰 수사관님이었어요. 그분은 무지했던 우리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주셨죠. 그때 검사를 도와 수많은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고 그 일이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전 확신이 없던 유도의 길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뺑소니범은 우리와의 합의에 실패한 후 훗날 짧은 기간이 남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저는 유도를 그만두었죠.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오빠의 도움을 받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요. 전교 꼴등에 가까웠던 성적이었던지라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에 관해선 중학생 수준만큼의 기본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고2 여름 방학 때부턴 완전히 몸이 회복된 아빠가 다시 철물점 운영을 시작하며 절 학원에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일찍 보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렇게 전 결국 첫 수능엔 실패했지만 이를 악물고 재수 공부를 한 덕에 한 수도권 대학의 행정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행정 지식을 익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턴 검찰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대학 공부와 병행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나 이제 공무원이야. 드디어 검찰 수사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해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얼싸안으며 방방 뛰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와 펑펑 울던 엄마를 따라 흐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전 나이 25살에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뒤 저는 열심히 일만 하며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제가 막연히 꿈꿨던 것과 달리 초짜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크게 멋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사무국에 배치돼 사건 조사커녕 온갖 서류에만 파묻혀 있었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승진을 하고 드디어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실에도 배치돼 그토록 고대했던 직업적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됐어요. 저는 검사님을 도와 정말 열심히 사건을 위해 발로 뛰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잦고 혼도 많이 났지만 일이 익숙해지며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은 점점 높아져만 갔죠. 야, 차지원이 잘 지냈냐? 다들 네 소식 궁금해서 안달이다. 이번에 우리 동창회 열 거거든? 간만에 얼굴 보게 꼭 나와라. 알았지? 그러던 34살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간간히 연락은 했지만 예전엔 공부하느라 후엔 일하느라 바빠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20대 후반 이후엔 일에 미쳐 사느라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동안 제가 너무 일에만 파묻혀 살았나 싶어 저는 친구가 꼭 나오라고 신신당부한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차지원, 너 나 기억해? 그리고 그곳에서 전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선한 인상의 그 남잔 낯이 익은 듯 하면서도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순간 제 의아함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나 석훈이야, 강석훈. 내가 좀 많이 달라졌지? 뭐?
그 나보다 쬐그맣고 비리비리했던 그 강석훈? 야,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못 알아보겠다. 잘 지냈어? 예전에 이사했던 지방에서 쭉 살았던 거야? 아니, 나 20살 때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발령 오시면서 그때부턴 쭉 서울에서 살았어. 그 사람은 바로 오래전 제게 강한 울림을 줬던 강석훈이라는 친구였던 겁니다. 석훈인 전학 간 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급격하게 키가 컸다더군요. 게다가 정말 달라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전엔 자포자기했던 공부도 시작하고 누구에게도 더 이상 무시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도 배웠다고 했죠. 사실 한 학기밖에 안 다니기도 했고 마지막에 친해진 너 말곤 친했던 친구도 없어서 동창회 문자 바꿔서도 여기 나올까 말까 고민했었어. 동창회 주최한 애가 여태 번호가 안 바뀐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혹시 여기 오면 널 볼 수 있을까 해서 용기 내서 나왔던 거야. 너 검찰 수사관 됐다며? 난 TV에서 유도 선수들 나올 때마다 혹시 너 나오나 하고 봤었는데 그래도 정말 너다운 직업이다. 멋있어. 여전히 넌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그러는 너야말로 좀 전에 연봉 높기로 유명한 공기업 다니고 있다고 말했잖아. 예전에 너 나만큼은 아니어도 공부도 엄청 못했었는데 진짜 대단하다 너. 인간 승리야. 이게 다 네 덕분이지. 그때 널 만나서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면 아마 여태까지 난 안 될 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운동도 안 하고 인생을 망쳤을지도 몰라. 여전히 절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는 석훈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인연을 계기로 우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이 냈다는 거예요. 늘 어디서나 선머슴 취급당하던 제게 석훈이,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은 언제나 제게 공주 대접을 해주더군요. 늘 절 멋지다고 칭찬해주며 소중히 대해주고 알면 알수록 마음까지 넓고 따뜻한 사람인 남편의 청혼을 제가 받아들인 건 당연한 일이었죠. 네가 바로 그때 우리 석훈이를 도와줬다던 친구로구나. 석훈이가 살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준 멋진 친구가 있었다고 얼마나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야 됐는지 모른다. 우리 석훈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었던 것도 그때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나랑 집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제가 첫인살 갔던 날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인 신우인 저를 백년 손님 대하듯 반기고 환영해 줬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 또한 우리의 인연을 듣곤 처음부터 보통 두터운 인연이 아니었다며 남편을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우린 가족들과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의 격한 축복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딱 하나 속상한 일이 있다면 일찍 계획했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건데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라는 양가 부모님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중학교 친구의 주말 결혼식에 같이 가달라고 말하더군요. 당연히 같이 갈 수야 있는데 당신 중학생 때 따돌림 당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당신 살던 동네로 전학 갔었던 중학교 3학년 때 일이고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선 그나마 괜찮았어.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땐 반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친구들과 곧잘 어울렸었고 이번에 결혼하는 애가 그때 그런 반 분위기를 가장 앞에 나서서 만들었던 좋은 놈이야. 나 결혼하고 나선 다들 바빠서 못 모이긴 했는데 결혼 전엔 꽤 주기적으로 모임 같기도 했고 우리 결혼식에도 그 모임 친구들이 많이 와줬었어. 이번에 결혼식 끝나고 좋은 곳에서 뒤풀이도 하니까 결혼한 애들은 아내들도 데리고 꼭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 저희 결혼식에도 와준 친구라는 말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엔 남편 친구가 미리 예약해 놓은 비싼 갈비집으로 뒤풀이를 하러 가게 됐죠. 그런데 그 뒤풀이 자리에 결혼식장에선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뒤늦게 등장하더군요. 야, 다들 잘 지냈냐? 오랜만이네. 뭐야, 중태제 명진이 네가 불렀어? 어, 가끔 SNS로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이번에 내 결혼 소식 SNS에서 보고 꼭 초대해달라고 하더라고. 먼저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딱히 안 부를 이유가 없어서 오라고 했지. 다 같은 반 친구였잖냐. 뭐야, 니들 나 안 반가워? 난 너네 반가운데. 이 자식들 다 그대로네. 야, 명진아, 여기 축의금.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결혼식에 참석 못하고 바로 여기로 왔다. 중태라고 불린 그 사람은 언뜻 보기에도 엄청난 날티가 났어요. 소매를 걷어붙인 양팔과 뒷목에까지 화려하게 새겨진 문신, 큰 덩치와 험상궂은 인상, 묘하게 무례한 말투까지 왜 다들 그 사람을 반기지 않는지 알 것 같았죠. 게다가 그 남잔 속옷이 보일랑 말랑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데려왔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결혼한 부인도 아닌 그저 여자친구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자리를 마련해준 신랑 신부를 위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도 친구들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등 무난하게 어울리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조금씩 취기가 오르며 쌍스럽고 무례한 말과 함께 꼴값을 떨기 시작했죠. 이 문신 보이냐? 장난 아니지? 이건 용이고 이건 호랑인데 이 용문신은 내 등까지 쫙 이어져 있어. 여름에 우통 쫙 까고 바다라도 가면 반반한 얼굴 믿고 여자 꼬시던 놈들이 고개도 못 든다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이야, 힘. 그렇다고 내가 힘만 있느냐? 절대 아니지. 니들 명진이한테 나 뭐하고 사는지 못 들었냐? 나 사장이야. 그것도 고급 룸살롱 사장. 자, 여기 내 명함. 니들 나중에 꼭 한 번씩 들러라. 내가 특별히 친구니까 할인해 줄게. 오면 상큼하고 발랄한 연계들도 많으니까 꼭 와. 에이, 너희 친구들까지 데려오면 특별히 양주 한 병은 반값에 준다. 안 오기만 해봐. 아, 만약 왔다가 돈 안 내고 토끼면 큰일 난다. 가게에 나 따르는 동생들이 그런 놈들 잡아다 줘 패려고 상시대기 하고 있거든. 들어보니 그놈은 저급한 룸살롱을 운영하는 깡패더라고요. 나이 38 먹고 문신과 힘자랑에 딱 봐도 부부 동반으로 온 친구들에게 룸살롱 여자들 권하는 모습을 보니 혐오감이 밀려왔죠. 너무 꼴배기 싫었어요. 저런 인간은 주로 수사관과 피의자 관계로만 만났던 터라 밖에선 개인적으로 만날 일 없는 저와 아주 상극인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도 당신이랑 친하게 지냈어? 다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안 친했어. 맞아. 다들 좀 불편해하는 애야. 제가 유일하게 우리 반 분위기를 흐리던 애거든. 그래도 오늘 결혼한 명진이랑은 적당히 잘 지냈었는데 그래서 명진이도 거절 못하고 부른 것 같네. 옛날엔 툭하면 반 애들 툭툭 건드리고 힘자랑하고 그랬어. 그래도 그땐 장난식으로 그랬는데 어째 정신 못 차리고 태도가 더 심해졌네. 그냥 무시해. 좋은 날이잖아. 휴, 들어보니까 딱 봐도 축하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술집 영업하러 온 인간 같은데 어딜 가나 저런 놈 꼭 하나씩 있다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딱히 그곳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 말대로 분위기 망치기 싫어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할수록 그놈의 행동은 점점 더 가관이 되어 갔어요. 여기 술 더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다 줘? 야, 김동혁, 네가 좀 가져와봐. 뭐하냐?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확 맞아야 말 들을래? 아이, 오빠. 친구들한테 막 과일 던지고 뒤통수 치면 어떡해. 다들 오빠 무서워하잖아. 못 말려 진짜. 원래 남자들의 세계는 이렇게 좀 거칠게 나가줘야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야. 오빠 좀 멋지지? 그럼 우리 오빠 짱! 술 안 가져온다고 과일을 친구들에게 던지질 않나. 친구들 뒤통수를 퍽퍽 때려대질 않나. 정말 주먹이 근질거렸습니다. 좋았던 분위긴 그놈 하나로 인해 슬슬 가라앉고 있었지만 취해서 그런 건지 그놈은 눈치도 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낄낄거리더라고요. 그놈이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망칠지 몰랐는지 그놈을 불렀던 그날의 주인공인 명진이란 친구도 불안한 표정으로 진땀을 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놈은 우리 앞자리로 옮겨 앉더니
이제 제 남편에게 시비를 걸지 않겠어요? 야, 네가 강석훈이라며? 우리 반 최고 찌질이? 난 너 알아보지도 못했다. 자식, 용됐네. 너 공기업 다녀서 돈도 좀 번다며? 야, 내 꼬봉이었던 놈이 출세했네. 재수 씨, 그거 아세요? 예, 저한테 무지하게 맞고 살았어요. 우리 반에서 저한테 뒤통수 제일 많이 후려맞은 애가 아마 얘였을걸요? 오빠 그만해. 자기 아내 앞에서 자존심 상하겠다. 상하면 뭐 어쩔 건데? 한 번 꼬봉은 영원한 꼬봉이지. 이 자식 이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똥개가 아주 따로 없었어. 야, 너 돈 얼마나 버냐? 하긴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이 다 쥐꼬리지 뭐. 그만해 중태야. 아까부터 다들 너 때문에 불편해하잖아. 어쭈? 감히 나한테 네가 그딴 말을 해? 옆에 네 아내 있다 이거야? 이놈 이거 많이 컸네. 계속해서 깐죽거리던 그놈에게 남편은 조용히 그만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남편이 그날 결혼한 친구를 위해 화를 참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분위기가 점점 엉망이 돼가자 그날의 주인공인 명진이라는 남편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놈을 말리더군요. 하지만 그놈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비아냥댔어요. 야, 중태야, 너 진짜 왜 그러냐? 나 축하해 주러 왔으면 기분 좋게 축하만 해주지. 그리고 어릴 적 철없이 놀던 이야기를 왜 여기서까지 꺼내?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 안 불렀어. 임마, 얼른 고기나 더 먹어. 그냥 찐따였던 놈이 키 좀 크고 직장 좀 잘 들어가서 산다고 고개 꼿꼿이 들고 있는 게 건방지잖아. 저기요, 중태 씨라고 하셨나요?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네요. 여기 물 좀 드세요. 그리고 저 점점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좋은 날 서로 기분 안 좋아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명진 씨도 명진 씨 아내분도 그냥 다른 분들 전부 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무엇보다 제 남편을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시면 제가 정말 참기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잘 풀어보려던 명진이라는 친구를 봐서 어떻게든 화를 참고 웃으며 그놈에게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이 꼴을 애써 올리니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그놈은 제 분노를 눈치채지 못한 건지 무시한 건지 이번엔 절 조롱하며 실실 쪼개더라고요. 힘들면 어쩌실 건데요? 아, 근데 재수 씨 등칠 보니까 제가 못 이길 것 같기도 하네요. 무슨 여자가 덩치가 그렇게 커요? 야, 강석훈, 넌 네가 예전에 멸치처럼 말랐으니까 아낸 이렇게 등치 좋은 여자로 고른 거냐? 재수 씨, 공무원이라고 언뜻 들었는데 진짜 공무원 맞아요? 이거 힘 좀 쓰실 것 같은데 혹시 전직 씨름 선수 같은 거 하셨나? 공무원이 아니라 식당에서 힘쓰는 일하면 딱일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는 거 뻥이죠? 혹시 어디 식당에서 일하세요? 손맛 좋으실 것 같은데 먹으러 갈게요. 아, 오빠, 진짜 너무 웃겨. 여자한테 외모로 그렇게 망신을 주면 어떡해. 내가 좀 위트가 있었지? 야, 석훈아, 너 아내 조심해. 딱 봐도 기가 엄청 세 보이는 게 남자 잡아먹게 생겼는데. 그놈은 결국 성과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버리더군요. 그런데 제 손을 꽉 잡은 남편을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은 시뻘개질 대로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박중태, 그만하라고. 귀가 막혔냐? 나 무시하는 거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명진이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감히 내 아내까지 조롱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뭐?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 찐따야. 키 좀 컸다고 네가 내 주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이어진 그놈의 행동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은 화가 난 제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기분 나쁘게 툭툭 쳤어요. 그 행동에 저는 마치 제가 그런 짓을 당한 듯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보다도 한 발 빨랐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이 개자식이. 아! 뭐야? 오빠! 저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순식간에 달려가 그놈을 엎어치게 해버렸습니다. 유도야 진즉 그만뒀지만 체력 단련을 위해 성인이 되고부터 꾸준히 유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산만한 놈이었지만 기술만 있다면 그딴 놈 넘겨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얼떨떨해하며 일어나던 그놈을 향해 잡아먹을 듯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시적 승질 나오게 하네. 그지 깽깽이 같은 게. 감히 누구 남편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먹을 것도 없는 비계투성이 삼겹살 같은 돼지 자식아. 이 여자가 미쳤나? 나 여자도 때리는 사람이야. 확 그냥. 때려 이 자식아. 너 사람 잘 봤어. 나 운동했어. 씨름 아니고 나 유도 선수 출신이야.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가져다 놔도 묵사발 만들 수 있어. 만져보니까 죄다 물렁살이라 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인간이 어디서 물살 덩치 믿고 까불어? 그거 아냐? 내 남편 꾸준히 이것저것 운동이랑 운동은 다 해서 아마추어 복싱 대회까지 몇 번이나 나간 사람이야. 내 남편이 진짜 힘이 없어서 네 개똥 같은 소리 참고 있었겠냐? 똥이 더러우니까 피한 거지. 나일 똥구녕으로 처먹었냐? 어디 38 처먹고 힘자랑 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제일 찌질한 찐따는 그 나이 먹도록 정신 못 차리고 깡패질이나 하고 사는 바로 너야. 이게 진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매운맛 한번 보여줘? 매운맛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너, 내가 인격 모독에 명예훼손 모욕죄, 다들 보는 앞에서 나 수치심 들게 한 죄 등등 죄명이란 죄명은 다 묶어서 감방에 쳐넣어버릴 거라고. 뭐? 감방? 해봐 어디. 나 이래봬도 잘 나가는 룸살롱 사장이야. 돈만 주면 잘 나가는 변호사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난 맨날 법 위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학가야. 왜 이래? 당신보다 내가 법은 훨씬 더 잘 알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놈은 약이 바짝 올랐는지 씩씩대며 제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일하는 제게 법까지 들먹이니 귀가 찰 노릇이었죠. 저는 그놈의 코를 납작 눌러주려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제 공무원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곤 당당히 제 직업을 밝혔습니다. 나 검사실에서 너 같은 놈들 수두룩하게 조사하고 깜빵 보내는 검찰 수사관이야. 제 말에 그놈은 순식간에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그놈은 공무원증과 저를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그놈은 제 남편을 보고 더듬더듬 묻기까지 했죠. 야, 네 아내 그냥 공무원이라며?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해줬어? 그걸 내가 왜 말해야 하냐?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 아내가 뭘 하는 사람이든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싸늘한 제 남편의 말에 그놈은 합주기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자리를 몰아치고 간 태풍에 그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직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리치던 사람은 저 하나였죠. 왜 말이 없어? 어디 계속해봐. 여기 CCTV도 있겠다. 목격자들도 수두룩하겠다. 아주 내가 너 작사를 내버릴 수 있게. 그리고 너 법 위에서 외줄 타면서 룸살롱 운영한다고 했지? 내가 네 룸살롱 쳐들어가서 술에 물은 안 탔나? 손님 바가지 씌우고 불법적인 일 저지르고 사는 건 아닌가? 조사 들어가 볼까? 죄송합니다, 재수 씨. 저 불법적으로 가게 운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죠? 술만 마시면 제가 이렇게 주제파악 못하고 까분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석훈아, 내가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장난으로 너 툭툭 때린 것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재수 씨, 저 술도 그만 마시고 이렇게 용서도 빌었으니 그만 노여움 푸세요. 사실 재수 씨 다부진 몸도 운동선수처럼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원래 칭찬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야 오빠, 수사관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여자가 뭔데
오빠가 그렇게 벌벌 떨어? 조용히 해 좀.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닥치고라도 있어. 그놈은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놈 여자친구는 눈치 없이 떠들어댔고 그놈은 그런 여자에게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자 그 여잔 입이 대빨 나온 채 쿵쿵대며 갈빗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놈은 제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저는 그놈에게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다 깔보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힘 좀 있는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꼬락선이라니. 당신 나이 처먹고 창피하게 그따위로 살지 마. 한 번만 더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는 꼴 내 눈에 보이면 그땐 내가 어떻게든 아주 네 인생 작살내버릴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기서 냉큼 사라져. 네, 네. 얘들아, 오늘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됐죠? 그럼 저 이만 재수 씨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사라질게요. 그렇게 그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그놈이 가고 나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테이블에 있던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그런 절 경악한 채 보고 있던 남편의 친구들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재수씨, 너무 멋있어요. 그냥 공무원이신 줄 알았더니 검찰 소속이셨어요? 야, 석훈아, 너 어디서 저렇게 멋진 아내를 얻었냐? 내 말이. 야, 명진아, 너 앞으로 저 자식 절대 우리 있는 자리에 부르지 마. 나도 SNS 말고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건 20대 중반 이후로 처음이야. 저 자식 성인 돼서 저렇게 더 이상해졌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재수씨, 저 때문에 기분 망치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 같이 더 신나게 놀아봐요. 그놈이 간 후 계속 무겁게 짓눌려 있던 분위긴 순식간에 좋아졌습니다. 물론 단번에 기분이 좋아지진 않았겠지만 다들 그날 결혼식을 올린 새 신랑 신부를 위해 노력해 준 거죠. 그건 저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놈을 쫓아낸 후 우린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아마 그날의 주인공인 남편 친구와 새 신부가 다음날 아침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지만 않았다면 분명 새벽까지 자리가 이어졌을 만큼 그날 분위긴 참 흥겹게 마무리됐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술자리에서도 그랬듯 제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놈 내가 정말 묵사발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먼저 나서서 내가 설 자리를 뺏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래전처럼 이번에도 당신이 날 지키게 해서 말이야. 괜찮아. 오히려 그놈이 당신 무시하고 조롱할 때 분위기 신경 쓴답시고 먼저 그놈 코를 짓눌러주지 못해 내가 더 미안해. 그래도 봐. 내가 비록 운동은 그만뒀지만 예나 지금이나 엄청 든든하지? 당신 아내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거야.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당신을 찾아내서 결혼까지 한 거야. 항상 고마워 여보. 물론 그 뒤로 제가 그놈을 고소하거나 그놈 룸살롱을 조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놈을 고소하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는데 그날의 주인공들에게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안 좋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놈의 룸살롱을 제 멋대로 아무 증거 없이 쳐들어가 조사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냥 그놈을 겁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건데 워낙 법적으로 캥기는 게 많은 인간이어서 그런지 제 겁박이 단번에 먹혔던 겁니다. 그 뒤 명진이라는 남편의 친구는 그놈과 SNS 연결도 끊고 아예 손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놈에 대한 기억은 차츰 잊혀져 갔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던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야, 박중태, 네가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 요즘엔 돈 주면 못 알아내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 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냈는데 연락해서 만나달라고 해도 네가 분명 거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 미안해. 석훈이 네가 아니라 재수 씨를 좀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재수 씨,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발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놈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었거든요. 그놈은 당황에 맞지 않던 제 앞으로 달려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니 형수님, 제가 변호사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검찰에 아는 사람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검찰에 아는 사람 있는 것만큼 도움되는 게 없다고 해서요.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 변호사 쓰더라도 100%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정가도 있어서 이번에 들어가면 분명 형량이 길게 나올 거예요. 들어보니 그놈이 찾아온 이유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가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탈세와 그로 인한 이중장부 그리고 차명 계좌가 있는 사실이 모두 발각됐더군요. 그놈은 평소 분풀이로 직원들에게 툭하면 손찌검을 하곤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앙심을 품고 폭행 고소와 함께 모든 것을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저 불구속 입건돼서 경찰 수사받고 오는 길인데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손써 주실 수 없을까요? 맨입으로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돈 드릴게요. 제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한 4분의 1쯤 나눠드리면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개자식 때문에 제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설마 로비 청탁인가요? 어디 계속 말해보세요. 녹음해서 증거로 쓰게. 어디 감히 나랏밥 먹는 공무원 앞에서 뇌물을 주려고 해요? 범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죠. 이 사람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놈은 급하긴 오죽급했는지 자신의 인생을 아작내버리겠다고까지 말해버린 절 찾아와 그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던 소리였죠. 무섭게 귀를 파고드는 제 말에 그놈은 울상을 지으며 이번엔 제 남편을 향해 매달리더군요. 석훈아, 저번엔 내가 여자친구 앞에서 폼 좀 잡겠다고 세게 말했지만 내가 너 툭툭 건든 적 있긴 했어도 우리 예전에 꽤 잘 지냈잖아. 너 나중에 전학 가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도 심하게 당했다며. 난 그런 놈들처럼 너한테 원수진 사람도 아닌데 제발 네 아내 좀 설득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혹시 명진이 결혼 뒤풀이 때 일을 마음에 담아뒀다면 내가 네 다리 사이로 기어가기라도 할게. 어? 우리 친구잖아. 네가 뭔가를 착각하나 본데 그날 네가 날 조롱했던 건 괜찮았어. 이 나이 먹고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으니까. 오히려 네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참을 수 있었던 거야. 다만 내 아내까지 무시하는 거 못 참아서 결국 화를 냈던 거고. 내가 그날은 우리 집사람 덕에 너한테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네가 찾아왔으니 나 이제라도 말할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난 네가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간다고 한들 하나도 기분 좋지 않아. 난 그렇게 남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모욕 주면서 좋아하는 한심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도 미련 버리고 제값 달게 받고 앞으론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더는 살지 마. 내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더 이상 스스로 네 인생 망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인생이라도 스스로 구제하란 말이야. 이게 너한테 발톱 때만큼 남아있는 우정으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놈을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놈은 결국 포기했는지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며 솔직히 그놈이 달려들까봐 조금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자신도 이제 많이 강해졌지 않냐고 웃는데 그런 남편이 참 멋져 보여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그 뒤 남편의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론 그놈은 제가 일하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송치됐다더군요. 심지어 도망치려다 걸려서 구속수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집요한 수사 끝에 수건의 사기 행각까지 발각되어 결국 그놈은 폭행과 사기, 탈세와 차명계좌 사용 등 수가지의 죄명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놈의 룸살롱은 문을 닫았고요. 남편의 말대로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놈이 법의 형벌을 받고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 사회의 악이 아닌
평범한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놈이 구속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큰 기적이 생겼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건만 자연 임신에 성공해 지금 제가 임신 4개월째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손주가 생겼구나. 장하다 우리 며느리. 네 시누인 독신주의라면서 결혼 생각도 없고 너희도 임신이 힘들어 보여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랑 네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정말 축하한다.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희에게 티는 못 냈어도 내심 손주를 기다리던 양가 부모님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누이도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던 저희 오빠와 새언니도 축하를 하고 선물까지 건네줬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몇 개월 뒤 만나게 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저는 몇 개월 뒤면 출산 휴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지키는 일은 잠시 내려놓고 한동안 이번엔 자식을 지키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너무 기대된다, 우리 아이. 아들일까, 딸일까? 글쎄, 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우리 아인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남편의 말이 고마워 저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저는 남편이 저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이 강하고 속은 여린 저보다 겉으론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내실이 두터운 남편이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며 앞으로 이 사회도 자식과 가족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자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검찰에서 일하다 보니 아무리 좋아진 세상이라고 한들 아직도 우리 곁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그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고요. 또한 남편의 중학교 동창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사는 악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으니 부디 희망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간절하게 뻗어 있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없이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면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발로 뛰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